about that, Dominic? Let's do it one more time. Okay, we'll do it one more time. Do you know who killed JonBenet Ramsey? (1996년 12월 25일) 오후 10시 콜로라도의 볼더 한 고급 주택가에서 내리는 램지 가족. 아빠 존 램지와 엄마 패시 램지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아이, 장남인 올해 9세 버크 램지, 그리고 집안의 귀염둥이 막내 6세 존 베넷 램지는 근처에 사는 아버지 존의 친구 화이트 집에서 어머니 패시의 난소암 완치 파티 겸 크리스마스 파티를 끝낸 후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 너무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온 걸까? 차에서 이미 골아떨어진 6살 존 베넷은 아빠 존에게 들려 2층에 있는 자기 자신의 방에 눕혀진다. 너무 사랑스럽게 잠이 들린 존 베넷의 머리에 짧은 키스를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하얀 이불을 덮어주고 방으로 나오는 아빠 존. 다음날 12월 26일 새벽 5시 30분 엄마 패시는 잠에서 일어나 여느 때와 같이 커피 한 잔을 하러 1층에 있는 부엌으로 내려가는데 2층 계단 중간에서 3장 분량의 긴 형식의 편지 한 장을 발견한다. 편지에는 우리는 어떤 외국인 단체로서 당신인 딸 존 베넷을 데리고 있으며 정확히 11만 8천 달러를 인출해서 주지 않을 시 존 베넷을 참수할 것이라는 일명 랜섬 노트였다. 패시와 존의 신고를 받고 바로 달려온 경찰관 릭은 실종된 존 베넷을 찾아 집을 수색하지만 어떤 곳에도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랜섬 노트를 분석가에다 맡기러 다시 집을 떠난다. 오전 8시 10분 집으로 도착한 여 경찰관 린다는 매우 살갑게 맞아준 아빠 존과 엄마 패시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도중에 존과 패시가 근처에 살고 있던 가족의 친구들인 화이트와 퍼니를 불러 도움을 요청한다. 오전 10시 30분 집으로 도착한 화이트와 퍼니는 아빠 존과 엄마 패시를 진정시키고 같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경찰관 린다는 콜로라도 볼더 경찰국에 지원 요청을 하지만 모두 미팅 중이라며 곧 지원이 갈 거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듣는다. 오후 1시 20분 경찰관 린다는 다시 한번 집수색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존과 그의 친구 화이트에게 3층 끝부터 지하실 창고까지 샅샅이 살펴보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둘에게 수색을 하는 대신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달라며 부탁한다. 그 순간 존은 뭐가 깨달았는지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고 지하실 안에 있는 나무 걸쇠로 잠겨있던 스몰룸에서 그의 막내딸 존 베넷을 발견 오열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이 바로 그녀의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돌아섰던 터닝 포인트가 된다. 존 베넷이 발견된 지하실의 창고는 몇 시간 전 경찰관 릭이 수색하다 잠겨있는 걸쇠를 보고 그냥 돌아섰던 곳이었다. 존은 계속해서 나의 작고 소중한 천사가 라며 흐느끼며 통곡했고 곧바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녀의 몸을 들어 1층 거실로 올라가 눕힌다. 순간 경찰관 린다는 이미 많은 증거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존은 경찰관 린다에게 우리 아이가 죽었나요? 라며 물었고 린다는 그녀의 맥박을 재는 후 그렇다고 답한다. 존 베넷 램지의 사체에는 범행 때 쓰여진 걸로 보여진 나일론 소재의 끈들과 엄마 패시의 미술용 붓을 3분의 1로 잘라 만든 미니 교살용 장치가 같이 놓여 있었다. 동시에 성폭행의 흔적들이 발견된다. 하지만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묶여 있었던 두 손목의 손바닥 안에는 빨간 펜으로 누군가가 하트 모양을 그려놓았다. 미국 네브라스카 출신의 아빠 존 램지는 일찍이 사업가적 마인드가 탁월해 그는 럭히드 마틴의 자회사인 액세스 그래픽스의 CEO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는 90년부터 사건이 발생한 96년까지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준재벌의 소리를 들으며 출세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현재 부인인 패시 램지를 만나기 전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인 엄마 패시 램지는
1977년 미스 버지니아에 뽑힐 이력이 있을 정도로 미인이었으며 인문학이나 예술적인 측면에도 뛰어나 그림 그리는 것에 탁월한 소질이 있었다. 그녀는 23세 때 존 램지를 만나 장남 버크 램지와 막내 존 베넷 램지를 낳게 된다.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1990년에 태어난 존 베넷 램지는 엄마의 미모를 물려받아 미국 어린이 뷰티퀸에 선발될 정도로 한마디로 그 나이 또래의 인싸 중 인싸였다. 여러 방송 출연과 대외적 활동 덕분에 그녀는 6세가 되던 해 무려 8개 이상의 어린이 뷰티 콘테스트에서 입상하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다. 하지만 후에 이런 점들이 비극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존재하게 된다.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직후 온갖 미디어에서는 갖은 추측과 억측들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은 과연 누가 존 베넷을 죽였는가 였다. 그중 존 베넷 살인사건을 수사한 FBI 수사관, 콜로라도 경찰국, 그리고 사설탐정들의 추론으로 나온 가장 설득력이 강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가족 개입설. 12월 25일 오후 11시 30분 파티에서 돌아온 버크 램지는 잠이 든 동생 존 베넷의 방에 들어가 그녀를 깨운다. 같이 좋아하는 우유와 파인애플을 먹자고 제안하고 동생을 데리고 부엌으로 내려온다. 평소에 버크 램지에게 존 베넷은 언제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장남인 자신에게 올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애정은 항상 예쁘고 애교 많은 동생 존 베넷의 차지였다. 너무나 졸린 존 베넷은 파인애플 몇 조각을 먹은 채 그냥 방으로 돌아가 잔다 하지만 오빠 버크 램지는 돌아가지 말고 같이 놀자며 동생을 잡아 끌어내린다. 하지만 존 베넷은 놀기 싫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고 순간 화가 난 버크 램지는 뒤돌아서 가는 존 베넷을 자신의 보이스카우트 놀이를 할 때 썼던 플래시라이트를 이용해 바닥에 쓰러뜨린다. 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부모 존과 패시는 1층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놀란 상태로 그녀의 상태를 체크해보지만 이미 아무런 의식이 없다. 평소부터 아빠 존은 잘못된 욕망으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그의 장남 버크 램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현장을 외부 침입자의 소행으로 스테이징, 즉 살인사건 현장으로 꾸미기로 결심한다. 아빠 존은 이 모든 것이 소아성애자의 소행으로 꾸미기 위해 그녀의 사체를 지하 창고로 들고 내려가 나일론끈과 미니 교살용 장치를 만들어 그녀에게 사용한다. 그리고 아내 패시는 그 순간 납치 사건으로 꾸미기 위해 3장짜리 랜섬 노트를 만드는데 평소에 자신이 즐겨봤던 영화들 더티 해리, 스피드, 그리고 멜 깁슨 주연의 랜섬에서 봤던 대사들로 꾸미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내 패시는 이 모든 사실들을 인지한 채 유유히 우는 연기를 하며 911에 신고를 한다. 911 emergency. Police. What's going on? 515th Street. What's going on there, ma'am? We have a kidnapping. Hurry, please. Explain to me what's going on, okay? There's a note left and our daughter's gone. A note was left and your daughter is gone? How old is your daughter? 6 years old. She's gone. 6 years old. How long ago was this? I don't know. I just found the note. And my daughter's Does it say who took her? What? Does it say who took her? I don't know. There's a ransom note here. It's a ransom note? It says SBTC. Victory. Please. Okay, what's your name? Are you Kathy Ramsey, I'm the mother. Oh my God. Please. Okay, I'm sending an officer over, okay? Please. Do you know how long she's been No, gone? I don't. Please, we just got out. Is she right here? Oh my God, please. Okay, Please, there's somebody. I am, honey. Please. Take a deep breath, Please, okay? hurry, hurry, hurry. Pat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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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sy. 후에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의 패시는 그 당시 장남 버크 램지는 그의 방에서 잠자고 있었으며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되지 못한 911로의 신고 전화 중에 그녀와 그의 아들 버크 램지의 짧은 대화가 녹음된 것이
몇 년 후에 밝혀진다. 두 번째 시나리오, 외부 침입설.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소아 성애자들에게는 아마 존 베넷 램지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판타지였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욕구에 언제부턴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존 베넷을 범하고 싶은 마음에 참을 수가 없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멀리서 그녀의 가족들이 파티에 떠나는 것을 지켜본 그는 몰래 그들의 집으로 다가가 1층에서 지하실로 통하는 하수구 바닥을 들어 그 틈으로 들어가고 헐렁한 걸쇠가 풀린 작은 창문을 열어 침입한다. 그리고 유유히 지하실에서 1층으로 그리고 2층 복도 끝에 있는 존 베넷의 방으로 올라가 그녀의 체취를 느낀다. 그렇게 밤까지 그들의 집에서 살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그 장소를 지하 조그마한 창고로 정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티에 돌아온 가족들이 잠이 들 때까지 숨어있기로 한다. 밤늦게 가족들의 인기척이 없어진 것을 듣고 다시 1층 부엌으로 올라가 파인애플을 먹고 있던 존 베넷의 뒷모습을 보고 다시 욕정을 느낀다. 피곤했는지 얼마 먹지 못해 다시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존 베넷을 따라가 준비하고 있었던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의식을 잃게 만든다. 순간 의식을 잃은 그녀를 업고 지하실로 유유히 내려가 자신이 준비해놓은 준비물들로 모든 계획했던 범행을 시작한다. 자신의 성적 포만감에 뿌듯함을 느낀 그는 주변에 있던 펜을 이용해 평소에 자신이 계획해왔던 랜섬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몇 주 전 이후 파티에서 들은 아빠 존이 이번 연말 보너스로 11만 8천 불을 받는다는 소식에 그 돈의 액수를 적어 넣기로 한다. 그리고 그 노트를 1층으로 올라가 2층 사이 계단에다 유유히 던져놓고 자신이 들어왔던 지하실 창문으로 근처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밟고 빠져나간다. 짧게 압축해놓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당신의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콜로라도 볼도 경찰의 수사망은 가족에게 좁혀오기 시작한다. 이상한 낌새를 치은 가족들은 수사 6개월째부터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임한다. 그리고 매스컴의 집중 포화와 같은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가족 개입설이 일정 확정된 사실이라고 느끼게 된다. 또한 그 당시 FBI 수사관 그렉은 이 잔인하게 죽은 어린 여자아이의 사건이 가능하려면 범인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 하고 하나는 그녀의 가족 중 누군가이고 그 다른 하나는 그 집의 가정부라 주장한다. 하지만 가정부는 그날 알리바이가 입증된다. 무엇보다 사건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된 형사 린다는 방송에 나와 자신은 그날 살인범을 보았다. 하지만 말을 하지는 못한다. 그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다. 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을 이후로 가족 개입설은 더욱더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다. 반면에 가족들의 해명을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FBI 국장 출신 존 더글라스와 전설적인 콜로라도 볼도 경찰 출신이자 프로파일러였던 루 스미스였다. 루 스미스는 사건 초기부터 가족 내부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무리인 사실들이 너무나 많고 존 베넷을 처음 제압할 때 쓰였던 무기는 전기 충격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이 점은 존 베넷의 사체에 남겨져 있던 검은색 반점 같은 열화상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 중 누군가 이런 매우 성적이고 폭력적인 특질을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었다면 평소에 그들의 이웃이든 다른 가족들이든 어느 정도의 암시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병력적인 소견에 일치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 베넷의 사체를 처음 찾은 것이 아빠 존이었는데 이 점이 시사하는 점도 크다며 만약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꾸미는 스테이징을 연출했다면 굳이 그 스스로가 처음 시체를 발견하는 역할로 자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었는데 타인을 시켜서 먼저 보게 했다면 그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겠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점들은 FBI 출신의 존 더글라스도 똑같이 지지하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건 초기에 존 베넷의 시체를 발견한 후 자신들의 친구들을 부르고 사건의 현장을 훼손, 청소까지 하고 아빠 존이 딸의 시체를 하얀색 이불로 덮어놓았던 점들이 여론의 눈에는 의심스럽게 볼만한 지점들도 많았다.
그리고 후에 언론에서는 그날 발견된 랜섬 노트의 필체가 엄마 패시의 필체와도 비슷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보도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점들로 유추해 볼 때 가족 개입설이 확실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은 언론의 과대 보도로 밝혀지게 되는데 엄마 패시의 필체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랜섬 노트의 필체와 100% 중 딱 5% 정도만이 동일한 점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95%는 불일치라고 나왔던 것이다. 언론은 그 5%의 수치를 굳이 보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존 베넷의 사체를 검시하다가 발견한 지속적인 성폭행 흔적이라고 나온 점은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 의한 오래된 성폭행의 흔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정도의 열상은 흔히 어린아이의 거품 목욕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흔적과도 일치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지만 결국 사건 7년 후인 2003년 콜로라도 볼더 경찰국은 공식적인 서한을 통해 가족들에게 사과한다. 발전된 DNA 기술로 존 베넷 램지의 속옷과 그녀의 손톱 밑에서 추출한 DNA를 해독한 결과 이 DNA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미확인 남성으로 밝혀지고 살인을 단독으로 했다는 점이 밝혀진다. 그리고 가족 내 그 누구에게도 같은 형질의 DNA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써 가족들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들은 모두 벗겨지게 된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16년 CBS 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됐던 버크 램지를 초청,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호스트는 그에게 이제 그만 그녀의 살인을 자백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의 질문을 했다가 추후에 그에게 엄청난 민사상 소송을 당하게 되고 그와 거액으로 합의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건은 미해결. 여론 각자 한 명 한 명의 추측과 그에 따른 사실만이 떠돌아다닐 뿐이다. 몇 년 동안 기나긴 꼬리표처럼 붙어있던 가족들에 대한 낙인은 엄청났다. 아빠 존 램지는 사건 직후 CEO 직함에서 물러나고 어떤 회사에서도 그를 채용하지 않는다. 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집과 재산을 팔아서 생활하지만 후에 생활고까지 겪고 가족들은 콜로라도를 떠나 고향인 조지아의 작은 집으로 이사한다. 금쪽 같은 막내딸을 잃은 충격이 너무나 커 몇 년 만에 난소암이 재발한 엄마 패시 램지는 2006년 49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사망할 때의 유언조차도 그녀의 딸을 죽인 범인을 꼭 좀 잡아달라는 것이었다. 중고등학교 모두를 홈스쿨링으로 졸업한 오빠 버크 램지는 후에 보안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되지만 그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만을 하는 그였기에 친구가 거의 없었다. 96년부터 자신이 결정함으로 죽은 2010년까지 이 사건의 외부 침입설 이론을 만든 전설의 콜로라도 경찰 출신 루 스밋은 그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그의 딸에게 넘겨주고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그가 해결한 살인사건은 총 200건이 넘는데 그중 형사재판까지 가서 패소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18년 멜린다라는 프리랜서 기자는 존 램지가 1966년 해군에 입대해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장교로 일할 동안 낳은 사생아가 있었는데 그 사생아의 이름은 빌 램지이고 후에 미국 뉴저지로 넘어와 몰래 존 램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살아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친분이 있었고 많은 이웃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빌 램지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의 아버지를 만나러 콜로라도로 갔었고 가서 1년치 생활을 할 수 있던 돈을 받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은 바로 빌 램지인데 그가 30살이 됐던 1996년에 아버지 존은 그의 숨겨놓은 아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공갈에 연을 끊으려 했었고 이 점에 앙심을 품어 그가 매년 찾아갔던 존의 집에 침입, 그의 막내딸을 제물로 삼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이 있은 몇 달 전부터 그의 뉴저지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이번에 받는 11만 8천 불의 보너스를 자기한테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자랑을 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점이 반영돼 아마 랜섬 노트에 그가 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써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멜린다의 주장으로는 루 스밋도 그의 존재를 알았으며 용의자 명단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존 베넷 사건 4년 전인 1992년에
아빠 존 램지가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엘리자베스 램지가 교통사고로 그녀의 남편과 사망하게 되는데, 이 교통사고에도 엘리자베스 램지와 같은 뉴저지에서 살았던 빌 램지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은 그냥 넌센스라며 아빠 존 램지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06년 태국의 방콕에서 살던 존 마크 칸은 자신의 자서전을 영화화하기 위해 미국의 한 제작사로 보내는 자신의 서한에서 자신이 존 베넷을 죽였고 그 모든 사실을 당신에게 처음 밝힐 테니 만나달라 부탁한다. 경찰들은 그의 DNA가 그녀의 속옷에서 나온 DNA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의 거짓 자백에 그를 비난했다. 그는 후에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2016년에 소아성의 판결로 10년형을 받았던 게리 올리바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에게 썼던 편지에서 자신이 1996년 크리스마스 때 존 베넷을 죽였다고 밝힌다. 그리고 실제 그는 그녀가 살고 있던 집과 불과 2-3마일 근처에서 거주했던 증거가 발견된다. 그리고 루스밋도 생전 그를 유력한 용의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어떤 물질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22년 호주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발전된 DNA 기술로 그녀의 사건이 곧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에 부푼 방송을 내보낸다. 방송은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골든스테이트 킬러의 사건을 예로 들며 몇십 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 한순간의 DNA 기술로 인해 풀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방송을 끝맺는다. 그리고 아직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다. 다음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